저번 주에 교실에서 했던 내용부터 찬찬히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자의 구조 변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먼저 톰슨은 이제 봤을 때 딱 전자가 눈에 띄죠.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를 투과시켜가지고 이게 산란되는 것을 통해서 원자에는 중앙에 무거운 원자 핵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원자 구조를 예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와 조금 다르게 보어의 경우에는 원자가 특정한 궤도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봤더니 각각 원소마다 방출하는 그런 빛의 파장이 다르더라. 이게 이제 사실은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어디에나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빨간색을,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이동하면은 보라색을,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파장을 방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원소마다 불특정한,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는 에너지 준위,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에너지 준위를 통해서 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마저 보자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학습지로 돌아와서 마저 보면은, 자, 선생님은 이거 깨끗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완성이 되어 있겠죠.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쌤이 이거 지워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보어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넘겨서 살펴보면은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이런 식으로 양자수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양자수에 맞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전자가 이렇게 위로 양자수가 큰 방향으로 이제 전이가 일어나면은 빛을 흡수를 해야 되고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빛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전이가 일어날 때는 이제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니까 빛을 방출하는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도를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는 n이 1일 때, 이걸 우리는 이제 바닥 상태라고 했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부터는 에너지를 조금씩 흡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2부터는 이제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옮길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한다. 그때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제 나중 스테이트에서, 나중 에너지 준위에서 처음 에너지 준위로 갈 때 그 값만큼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한다. 그때 이제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하는 것은 빛의 형태라고 했죠. 광자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고, 이제 광자는 그 진동수를 가지니까 그 진동수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때 비례 상수는 플랑크 상수 H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여러분들 3단원에서 저 김기현 선생님이랑 배웠을 때 빛의 속력에 대해서 파장을 이제 속력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F 람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했더니 HC 나누기 람다로 또 파장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거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에는 n제곱에 반비례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거 있죠, 이 첫 번째 요거 그림, 이 원자를 착 잘라가지고 펼쳤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싹 펼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n이 1이 제일 밑에 있고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짧아진다라고 했죠. 에너지 준위의 이 칸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펼친 그림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게 n이 1일 때, 양자수가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2일 때, 세 번째는 3일 때, 4, 5, 6일 때. 선생님이 6까지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수소라고 친다면은 n이 1일 때 이 에너지 준위 이 1인 이 칸의 에너지 준위는 뭐냐면 n에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지금 이 식에 1을 대입을 하면은 이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0. 여기 혹시 또 쓸까 봐 여기 또 따로 할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딱 쓸게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이 V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N2일 때는 여기 이제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를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나눠주면 3.4 맞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이제 3이면 9를 대야 되니까 마이너스 1.46이니까 9, 5, 45, 1.5 얼마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갈수록 에너지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무한대에 가면은 이때 무한대에 가면은 n이 무한대일 때는 에너지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라는 것을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은 교과서의 93쪽에 보면은 수소가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색깔의 빛이 지금 스펙트럼에서 나오고 있죠. 왜 하필 노란색, 주황색 이런 애들은 안 나오고 빨초, 파보 이런 애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가 이제 1로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에너지 준위가 이제 높아졌다가 이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한번 우리 다 같이 그려보면은 이제 6에서 떨어지고 5에서 떨어지고 4에서 떨어지고 또 3에서 떨어지고 이제 2에서 떨어지죠. 이때 이제 에너지가 가장 큰 값은 6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얘네들은 1로 떨어질 때는 1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워낙 커서 에너지가 큰 영역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에너지가 큰 쪽은 자외선 이쪽이 크죠. 그래서 1로 떨어질 때는 얘네들이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쌤 지금 한자 썼습니다. 대자입니다. 대자. 한자 알제. 에너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다른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 영역을 이름을 또 언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에도 97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97쪽에 이 자외선 영역 때는 이제 라이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 해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느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는 거냐면 n이 1로 떨어질 때, 준위가 1로 떨어질 때는 자외선 영역으로 빛이 방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로 떨어질 때 봅시다. 6에서 2로, 그 다음에 5에서 2로, 4에서 2로, 3에서 2로 떨어질 때는 자, 에너지가 중간입니다. 얘는. 왜냐하면 3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중간이고 대중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조금 에너지가 옆에 자외선 애들보다는 에너지가 좀 작아졌죠. 에너지 준위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발머가 발견을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뭐 이거 이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가시광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n이 2로 떨어질 때 해당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이 떨어질 때 이제 뭐 다 알겠지? 3으로 떨어질 때는 6에서 3, 5에서 3,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아주 작죠. 굉장히 이 에너지 차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 에너지가 작고 적외선 영역이다. 얘는 이제 파셴이라고 하는 또 과학자가 발견을 해서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얘는 3으로 떨어질 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 한번 볼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자, 지금 2로 떨어지는데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가장 작죠. 맞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가장 작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에서 2로 떨어지는 게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작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 다음에 작은 초록색, 얘는 초록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에서 2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5에서 2죠. 그럼 얘가 이제 파란색. 그 다음 에너지가 가장 큰 6에서 2, 얘는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색깔이 이렇게 수소의 경우에는 빨초, 파보 이렇게 떨어져서 그 스펙트럼을 봤을 때 뭐 주황색, 노란색 이런 애들이 안 나오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7에서도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애들도 이제 뭐 에너지 그 크기에 맞춰서 빛이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해진 에너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그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이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문제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1에서 2로 떨어졌다. 1에서 2로 떨어졌다. 그러면 에너지의 차이가 얼마냐면은 1에서 2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들고 와서 하면은 뭐 이제 절대값 씌워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3.6 빼기 마이너스 3.4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은 한 10.2가 되겠네요. 에너지 값이. 그러니까 10.2만큼의 그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방출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10.2에다가 이 광자의 경우 진동수를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럼 10.2에 HF 이렇게 해서 H분의 10.2 하면은 진동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H는 이제 뭐 숫자 여기에 쌤이 적어뒀죠. 플랑크 상수. 이거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진동수는 얼마더라.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빛이 뭐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가시광선인지 또는 색깔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를 만난다면 숫자가 막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 정도만 잘하면 되니까 한번 찬찬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원 이제 교과서는 98쪽이고요. 에너지 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이제 학습 목표는 에너지 D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D 이론을 이용해서 전자의 이동을 설명하고, 쌤이 뭐 반도체도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같이 들고 왔어요. 에너지 D와 반도체 단원을 같이 3, 4단원을 들고 왔습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D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반도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교과서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먼저 보고 쌤이랑 학습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지금 내용이죠. 96쪽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렇게 스펙트럼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적외선 영역이나 자외선 영역도 이렇게 스펙트럼에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발머, 그 다음에 보어는 원자 모형 말한 거고, 그 다음에 파셴, 라이먼 이런 애들이 나오게 자료실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D를 보면은 우리가 수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 D가 이런 형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에너지 D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에서. 근데 이 수소가 이제
수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자들도 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이런 원자들이 이제 서로 가까이 있게 된다면 이제 수소 원자가 이렇게 뭐 전자와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에너지 D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얘가 두 개가 있으면 에너지 D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겹쳐져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수소의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여러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막 겹쳐져서 있는데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준위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여기 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이제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그냥 하나, 뭐 둘, 셋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은 이 서로의 이제 뭐 전기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끼리 거리도 워낙 가깝고 이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개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둘, 셋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에 막 더 있어 이렇게 막 더 있어. 그럼 이게 아주 겹쳐져서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옆에 교과서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줄로 나타나지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줄이 되고 마찬가지로 세 개가 있으면 세 개의 줄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개 고체처럼 얘네들이 딱 자기네들끼리 강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게 많이 겹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속적인 이제 드디어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준위가 이제 연속적인 형태가 될 때 우리는 에너지 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D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면은 모여있는 원자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원자 에너지 준위가 원자 수만큼 모두 갈라지게 된다. 근데 이제 원자 수가 워낙 많다는 거지. 물질, 이 고체를 이루는 원자의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 뭐 몇 조인지 뭐 몇 억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라진 에너지 준위들이 엄청 많이 세세하게 갈라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속적인 띠의 형태로 이제 드디어 생기게 돼서 이러한 에너지 준위의 모임을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그럼 에너지 띠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고체일 때 나타나겠죠. 이 물질이 고체에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에너지 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 D와 에너지 D 사이의 이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으면 이런 D 간격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D 간격이 멀면은 이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큰 에너지 받기가 힘드니까 이 D 간격이 넓으면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런 D 간격이 결국에는 전자의 움직임, 즉 전기의 전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의 이 D 간격에 의해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결정이 되는데 전기 전도성은 결국엔 고체냐 얘가 절연체냐 반도체냐 이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는 이제 원자의 하나의 전자 하나가 구성이 된 원자이죠. 이때 이제 전자가 하나가 있지만 n이 1부터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는 이제 한 개죠. 그 에너지 준위는 1에 있거나 2에 있거나 3에 있거나 뭐 9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어느 경우에 존재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죠. 뭐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근데 얘의 온도를 최저 온도 0켈빈이지.
그 0켈빈으로 낮추면은 이제 제일 낮은 상태, 즉 바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0켈빈일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상태에 머물게 된다. 고체도 마찬가지. 고체도 온도가 가장 낮은 0켈빈일 때는 바닥에서부터 전자가 쌓이는 거라. 제일 바닥에서부터 전자가 차근차근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에 같은 에너지 준위에는 최대 2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 하나의 준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게 이제 2개라는 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배우자면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전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채워나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부터 채워지다가 이제 모두 채워지면은 이제 전자가 채워진 이런 에너지 준위, 파란색이 다 전자가 채워진 겁니다. 이게 채워진 준위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제 전자의 자리가 비어져 있겠죠. 근데 이런 가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에너지 조금만 얻으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지금 이 확대를 해보면 이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얻으면 바로 위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여기에는 이제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는 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자가 딱 가득 채웠더니 딱 끝까지 딱 찼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얻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얻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만큼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애들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니까 절연체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냐 절연체냐 이거는 결국엔 에너지 띠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이 크냐 아니면 바로 조금만 얻으면 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101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여기에 가득 차여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전자가 얻으면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이런 전자에 의해서 에너지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빈자리가 생기겠죠. 이런 빈자리를 이제 빈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공.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서 좀 같이 정리를 하고 마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 바로 고체 학습지에서는 고체로 넘어갈게요. 고체 에너지 띠의 경우에는 이제 허용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이런 애들은 허용된 띠입니까? 이런 애들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이런 데는 허용된 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0켈빈일 때는 이런 낮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전자가 채워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도 좀 봐두세요. 전도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전도될 수 있는 띠. 그러니까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전도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가띠 바로 위라고 했는데 원자가띠는 뭐냐면 이제 전자가 채워진, 여기 나오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 맨 위에 띠. 이렇게 막 이제 선생님이 지금 2개만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제 요 밑에도 막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전자들이 막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을 원자가띠를 안 하고 이렇게 채워진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이제 원자가띠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띠 위에 이제 띠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띠 간격.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전도띠는 원자가띠 바로 위에 비워져 있는 전자가 없는 애들. 이런 데는 이제 전도띠라고 합니다. 얘는 전자가 있을 수 있죠.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그래서 원자가띠, 전도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림을 옆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에너지띠가 이거는 전자가 채워진 거. 그 다음 위에는 또 전자가 채워져 있어. 그 다음 위에 전자가 또 비어져 있어. 이런 애를 이제 전도띠라고 하고 이거를 원자가띠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자가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받았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자유전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올라가서 생긴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양공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반도체에서 배울 때 중요한데, 양공은 전자가 없어진 거잖아. 마이너스가 없어졌어.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양공이라고 해서 막 빈 공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양공은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전자랑 반대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띠의 차이에 의해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특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자세한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도띠가 있을 때, 이런 지금 그림처럼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도띠가 있을 때 에너지 조금만 얻으면 자유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전기 저항이 매우 작죠. 매우 작고, 그러한 예시로 은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쓰는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게 이제 도체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는 원자가 띠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절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띠 간격이 굉장히 넓은 애들이죠. 그래서 얘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크고, 그 예시로는 뭐 다 알다시피 나무, 그 다음에 고무, 뭐 유리 이런 애들이 절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좀 절연체보다 좁은 애들, 에너지 조금만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은 도체보다는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절연체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절연체보다 전기 저항은 작다. 뭐 통합과학에서 살짝 한 내용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규소, 저 원소 기호를 쓰자면 Si, 실리콘이죠. 그 다음에 저마늄. 저마늄은 쌤도 뭐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원소예요. 저마늄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옆에 이런 선생님이 쓴 설명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전자는 원자가 띠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공의 경우에는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화와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전기 전도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네, 뭐 선생님이 같이 그냥 학습지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 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 비저항, 전기 전도도 이게 되겠습니다. 이 비저항은 우리가 로라고 씁니다. 로.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저항 R은 이제 비저항에다가 단면적이 크면은, 이렇게 도선의 단면적이 크면은 전기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제 단면적이 크면 잘 흘러가겠지. 잘 흘러가니까 단면적이 크면은 전기 저항은 작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전기 저항이 작고, 그 다음에 얘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뚫고 가야 되는 게 많으니까 전기 저항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길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저항은 비저항에다가 A분의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저항 땡땡 해서 저항 R은 물체의 길이 L에 비례하고, 길이가 커지면 저항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 A에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걸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엔 비저항이 커지면 저항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전도도의 경우에는 저항과 반비례 관계죠. 저항이 커지면 전기 전도도는 그만큼 안 좋은 거거든. 낮은 거거든. 그래서 전기 전도도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 그냥 보통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와 같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식도 한번 써보면 이 전기 전도도는 그러니까 저항과 반비례인데 특히 또 비저항과 반비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단위를 쓰자면은 저항인 옴 역수에다가 그 다음에 길이 역수의 단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저항 이런 얘기도 종종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전기 전도도는 그냥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비저항에 반비례한다. 일단 비저항이 크면은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좀 그냥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러면 빠진 내용 없이 다 했나요? 교과서도 이렇게 보면은 비저항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이건 선생님이랑 조금 반대로 썼죠. 쌤은 R에 대해서 썼어요. 이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R에 대해서 쓰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단면적 길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례 상수값이 비저항이다. 이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르겠죠. 뭐 구리처럼 이런 애들은 좀 작을 거고 뭐 종이나 고무나 이런 애들은 클 거고 그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저항 역수의 전기전도도는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는 결국엔 수능에도 나오고 선생님과 하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